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그 감흥과 뒷얘기가 이틀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에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작품이 있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검은 옷에 노란 명찰을 달고 온 사람들, 바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재의 기억입니다. 이 부재의 기억은 세월호 참사 현장을 시간대별 기록만으로 구성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비록 이날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한국 다큐멘터리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본상 후보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의 사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고 또 값진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영화, 우리 문화의 양적, 질적 성장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루디안 GTX야.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루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 자유한국당 박형수 예비 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이죠.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겠습니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코로나19로 명명하기로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또 기업 활동이 재개됐다고는 하는데 과연 경제 활동도 정상화될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가 베이징까지 확산됐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지금 춘절 연휴가 종료됨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유턴하고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80개가 넘는 도시가 현재 봉쇄가 되면서 4억 명이 고립이 됐고요. 이제는 베이징의 일부 지역도 통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똥총이라든지 차오양, 하이덴, 펑타이, 순위구까지 감염자들이 활동한 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긴급 방역 작업에 들어갔고요. 또 봉쇄 체제로 지금 들어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도시였고요. 사람 간 왕래가 또 많기 때문에 교차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도시였는데요. 네. 이 때문에 고관대작의 거주지라고 할 수 있는 기관 대원도 지금 오염이 되면서 기율위원회 6명이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굴지의 태양광 기업의 부총재인 양진도 폐렴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고위층의 집무실이 있는 중난 하이에서 고위층들이 나와서 서산이라고 하는 지하 요새로 지금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핵 전쟁과 관련해서 외부와 차단된 곳이고 직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고위층들이 직무를 본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태군요. 그러니까 베이징도 지금 완전히
봉쇄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교류는 있습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나요? 일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봉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또 상하이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봉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베이징, 상하이가 중국의 1, 2위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도 다 지금 이제 통제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이 과연 코로나19 이 유행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가 피크가 될지, 또 언제 소멸이 될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순이나 말경에는 아무래도 그 피크를 맞고요. 이후는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WHO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은 초기 단계로 보고 있고요. 대유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피크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신들도 2월 피크, 4월 종식이 되는 것을 바랄 뿐이라는 희망사항을 전달하긴 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춘절 민족 대이동 이후에 이제 뉴턴에서 온 1억 6천만 명이 이제 도시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장복기를 감안하면은 2월 말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또 바이러스가 진화나 변이를 일으켜서 독감, 인플루엔자처럼 만성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2월 중순 하순경에 피크를 맞고 4월쯤 종식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은 있긴 합니다만 이건 희망사항일 뿐이고 이렇게 되면 다행인 건데 사실 이게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에 시진핑 주석 공개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돌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젠가요? 오랜만에 TV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죠. 1월 20일 이후에 시 주석은 공개석상에 3번밖에 모습을 노출하지 않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전쟁의 지휘자다 보니까 직접 전투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미숙함이라든지 정보 통제로 인해서 인민의 생명보다도 사회 관리를 중시했다는 지금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인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자 문책 문제나 그리고 방역, 총력 지원 체제, 그리고 200만 명의 군대 동원, 또 다양한 경기 부양책에 좀 더 집중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은 2년 뒤에는 공산당 대회에서 최고 지도부 인사가 단행되는데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위종자가 실수로 정권이 교체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3월 전인대를 앞두고서도 현재 질병 확산이 인재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실각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행보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3월에 전인대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인대 소식도 오늘 준비하시긴 했는데 시간상 다 못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자, 지금 이제 다행인 건 코로나19 발생지인 후베이성에서 확진자 수가 이제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대 하루에 3,000 몇백 명대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다가 이제 한 2,000명대,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2,000명 조금 넘는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떻습니까?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뉴스상으로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는 착시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1월 말부터 우한 허베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량 테스트 키트를 보급해 왔는데요. 네. 그간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하루 3, 4천 명씩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검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줄어들긴 하는데요. 다만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위중한 환자가 현재 7천 명 정도에 다르고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확산자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지역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고비는 한 단계 더 남아있지 않나 보입니다. 오늘 발표를 보니까 1,100명 사망자가 이미 넘어선 상태고 지금 위중한 환자가 7,000명대다. 이 중에서 이제 상당수가 사망할 테고 앞으로 또 위중한 환자도 더 나올 테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감염자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조영찬 소장님께 좀 질문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중국 이 정부의 이 공식적인 데이터 이거 믿어도 될까요? 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여전히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는데요. 네. 의료 인력 지원만 하더라도 우한, 후베이에 60만 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당시 초기 확장자가 몇천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네. 환자 숫자에 비해서 지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실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초기에 확진자가 몇백 명, 몇천 명 수준일 때 의료 인력이 60만 명이 투입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기초 질환자가 신종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경우에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면서 자택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많고요. 집단 수용 시설에서 수용된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 발표에서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 사망자 발표되는 게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만 지금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왜 다른 집에서 사망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 질환자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럼 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전염병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감염 모델을 아주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현재 40만에서 50만 정도가 감염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매일 최소 한 5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요. 5일마다 지금 2배로 늘어나는데 이런 속도라면 중국 인구의 1, 2%니까 한 3천만 명 정도가 감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에 5억 명이 감염이 돼서 5천 명이 사망한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5천만 명 아닙니까 혹시? 5천만 명. 그렇죠. 예, 스페인 독감 때. 이 스페인 독감이 이제 1918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약 한 100년 만에 좀 인류 좀 큰 재앙이 재현될 그런 가능성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그 생화학 무기였고 또 우한 생화학 연구소에서 직원 실수로 이런 대재앙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진위는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분명한 팩트는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기 위해서는 중간 숙주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유출지로 의심받고 있는 우한 생화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는 생물 안전도 최고 등급인 4등급의 연구소인데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스와 같은 그 중요 병원체라든지 구지역 등을 연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가 미국에 이번에 도움을 제의했지만 아직 2주째 미국의 질병예방센터에 전문가들을 초청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바이러스의 상성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발병 지역뿐만 아니라 발생 일시도 역학 조사를 한다면 과연 바이러스가 생화학 무기인지 누구의 실수로 유출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 방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계속 확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중국 방문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중국 방문을 또 막고 있군요. 중국 정부에서. 막는 것보다는 비자 발급을 안 하는 것으로 보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제 후베이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기업 활동이 이제 10일부터 이제 그저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재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업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두, 텐센트뿐만 아니라 외자 기업인 토요타, 혼다, 닛산, GM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7일 이후에나 공장을 가동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제품을 지금 생산을 한다고 해서 팔릴지도 알 수가 없고요. 또한 교통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정상화시키는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언제든 제2의, 제3의 우한 사태가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3대 공업지역이죠. 장강 삼각주, 환발해, 주강 삼각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지금 가동과 관련해서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그 반도체하고 또 자동차 공장이 이제 가동을 멈췄다는 소식 들으셨는데 이번 주부터 조금 일부는 좀 다시 가동이 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부품 공급망을 좀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나라로 좀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세계 기업들을 보면요. 중국 부품 의존도는 자동차 기준으로 미국은 25%, 일본은 10%, 우리는 5% 정도가 되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도 하고 또한 그 부품 공급처기도 하기 때문에 대체 공급처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야말로 건조 더미에서 바늘 찾기 정도가 되는데요.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수입을 하려고 하면은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물류비가 당장 비싸지게 되고요. 그렇죠. 또 규모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싸면서 저품질의 부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떠날 수도 새로운 부품처를 발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부품 대체 공급처를 찾는다는 건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는 이런 비유까지 써주셨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충격으로 과연 중국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 6%대를 사수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친절 연휴가 지금 끝났지만요. 여전히 도로 봉쇄라든지 교통 통제, 외출 자제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중국에는 그 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고용 환경이 악화되면서 아무래도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1월 무역 통계 발표도 갑자기 연기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 2월 한꺼번에 묶어서 경제 지표를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분기에는 제로 성장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전체적으로는 5% 성장만 달성을 하더라도 거의 그 퍼펙트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국제 분업 체계상 이렇게 봤을 경우에 중국의 제조업 생산이 100억 달러가 감소하면은 해외에서 생산과 판매가 67억 달러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번 충격으로 인한 경기 회복은 예전처럼 V자형 경기 회복은 상당히 어렵고요. 점차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6%는 뭐 거의 달성하기 힘들고 5% 달성만 해도 이거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공급망도 훼손이 됐고요. 예. 소비 심리도 위축이 돼서 어느 정도의 그 충격을 완화하고 바로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러니까 19년에 비해서 1%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우리나라 그렇다면 중국이 이 정도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의 GDP 차지하는 비중이 87% 되고요. 또 중국은 전체 수출의 25%, 전체 수입의 21%를 차지합니다. 의류나 화장품, 농수산물,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6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중국발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0.45%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2% 성장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빨리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요.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안들, 중소수출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 좀 바꾸고 또 많은 돈들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최대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오늘로 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로 가보죠. 자유한국당 박형수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박형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안동 MB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박형수입니다. 저는 울진 출신으로 울진의 평해중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대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까지 약 20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그 후로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 후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박형수 후보. 그러니까 검사 생활 20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작년에 그 조국 사태부터 시작된 그 검찰 개혁 문제 지금 뭐 검사 생활 20년 하셨으니까 일반인보다는 좀 보는 시각이 좀 남다를 것 같으셔서요. 이거 뭐 준비된 질문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 법무부와 검찰 갈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지금까지 검찰 역사상 아마 전혀 없었던 그런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당부를 떠나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들이 좀 그런 장치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법무부가 더 문제가 있냐, 검찰이 더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땐 법무부 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이거 검찰 개혁에 좀 저항하는 몸부림치는 이런 행태다 이런 시각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또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요. 예. 또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투표나 이런 것으로 여론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법제도라는 것은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매우 정치하게 고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조치들은 좀 준비가 덜 된 신중하지 못한 조치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하시는 거죠? 그 전에 출마하신 적 없으시고요? 예, 저는 대구에서 예비 후보로 한번 뛴 적은 있습니다. 예, 20대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약 20년간 검사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또 변호사 개혁 이후에는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 조력과 사회 다방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노력해왔습니다만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또한 정치라는 생각에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나만의 장점, 우리 박형수 예비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세요? 예, 첫 번째는 법률가로서의 전문 지식과 입법 능력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인데 저는 약 25년간 법조인으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또한 법조인으로 일해오면서도 법률 규정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법률 이전의 근본적인 사회 현상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서울대 법대와 검사 생활을 거치면서 구축해온 많은 정관계의 인적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정치는 합의와 양보, 협상과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우리 지역과 주민들의 각종 개발 계획, 수건 사업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부장검사로 퇴임할 때까지 약 20여 년간 몸담은 관료 조직의 경험입니다. 검찰은 행정과 사법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료 조직의 속성이나 생리를 잘 알고 있기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각종 예산 및 민원 문제, 행정부 감시 역할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50대 중반의 소위 한창 나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나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저 정도의 50대 중반 나이가 열정도, 판단력도, 경험도, 건강도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나만의 장점. 크게 봐서 한 4가지 강조를 해주셨네요. 전문 지식과 입법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관료 조직의 경험이 풍부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한창 나이라는 점까지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지역구에 보면은 현역 의원, 강석호 의원이 3선이죠. 예, 현역 의원도 그렇습니다. 있고 또 다른 경쟁자들 현재 예비 후보 등록한 분만 우리 박형수 후보 포함해서 3명 한국당에서 등록을 했는데 자, 이 공천 경쟁이 그 어떤 지역구보다도 좀 뜨거울 것 같은데요. 본선 경쟁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저로서는 당연히 제가 공천의 적임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예, 먼저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천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전통적인 한국당 우세 지역인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인적 혁신이 전체 선거의 승리를 담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누구나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 보도와 같이 대구 경북 지역의 현역 교체 지수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우리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에서도 삼선에 대한 피로감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합쳐져서 바꾸자는 민심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젊고 새로운 후보로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는 저 박형수가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본선에서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민주당의 예비 후보도 훌륭한 경력과 경험, 학력을 갖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모든 면에서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지역 주민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한국당 내 인적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지역구에서도 바꾸자는 민심이 엄청나다. 그래서 박형수 후보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 지금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에 참 시급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 좀 꼽아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구는 4개군에 걸쳐 있습니다. 면적도 넓고 역사와 문화도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서 각 지역마다 현안이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구를 육지의 섬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뜻이겠죠. 먼저 봉화 울진 간 36번 국도의 경우 4차선 건설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네. 이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아서 2차선으로 건설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새로 4차선 도로를 개통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도로의 4차선 확장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만큼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양의 경우 31번 국도 4차선 직선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지만 영양의 31번 국도가 엄청 험하고 곡선화되어 있어서 네. 고속도로까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 직선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렇게 철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단선으로 개통된 영덕 포항 간 철도 노선을 포함해서 동해 중부선 철도 전체의 전철화, 곡선화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에서 지금 포항까지는 이미 KTX가 개통되어 있고 또 금년 3월부터는 서울에서 동해까지 KTX 노선이 개통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덕, 울진, 삼척간만 KTX 공백지대가 발생합니다. 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고 향후에 KTX 노선의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전철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현재 봉화까지 철도 노선이 개통되어 있는데 봉화 울진 간 노선이 건설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동해 중부선과 어우러져서 우리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네. 이러한 종합적 교통 인프라 구축이 우리 4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대도시와 빠르게 연결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면 물론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은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강조를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공약도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 교통 인프라 말고 또 다른 주요 공약 뭐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 말씀드린 교통 인프라 확충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예. 울진 지역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가장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양 치유단지나 국제적인 마리나항 개발과 이에 연계된 해양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영덕 지역은 영덕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 및 대학교 분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봉화 지역은 백두대간 탐방로드를 개설하고 국내 최대의 종합 산림 휴양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양 지역은 준 종합병원급 의료원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각 지역마다 굵직굵직한 공약들도 내세우고 계시고 그 지방 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뭐 크게 봐서 3가지 정도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우선이고 또 의료 시설 확충과 정비 또 교육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석포 재련소라든지 풍력 발전 같은 이런 문제도 있고 울진의 원전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 환경 문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먼저 울진의 원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울진의 원전 문제는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한다고 연전 전에 보상 절차까지 모두 마친 상황인데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건설 경기를 기대하고 대출을 받아서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부도가 속출하는 등 지역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석포 재련소 문제는 환경단체 주장을 들어보면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지역민들의 생계나 지역의 명운이 관련된 문제라서 함부로 일도 양단식의 방법으로는 접근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조업 정지 처분을 둘러싼 법제처의 의견 개진 또
경북도의 최종 처분 등을 지켜보고 주민들과 환경단체 또 재련소 측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풍력 문제 역시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개개의 사안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네. 기왕에 건설된 것이라면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우리 유권자들에게 좀 호소를 좀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4.15 총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디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4월 15일에 본선거는 물론이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정당 공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가감없이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지금 깨끗한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살만한 지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젊고 능력 있는 박형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양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 자유한국당 박형수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일은 같은 선거구입니다. 자유한국당 주재현 예비후보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뀌어진 청약 신청 절차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주택 청약 이걸 예전에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했는데 이제 네.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예. 예, 죄송합니다. 원래는 올 초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있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하다가 올 2월 3일 날, 정식 오픈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접속사 좀 많아지면서 서버 다운되고 돼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한국감정원의 청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된다. 예. 제가 사실 이 주택 청약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네. 우리 왜 TV에서 보면 모델하우스 앞에 길게 줄 서서 왜 청약하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건 이제 오프라인 청약이고, 그렇죠. 이건 온라인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줄 세우는 것들이 문제가 많다 해서 예.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100세대가 넘어가시게 되면 네. 이제 그냥 다 인터넷 청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특히 이제 공공택지에서 되는 거나 뭐 LH나 SH나 지자체 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다 주택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개중에 좀 나이가 많으셔서 이런 그 프로그램 예. 인터넷 들어가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컴퓨터를 놓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는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100세대 이상 되는 건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거군요. 네, 그리고 그런데? 특히 이제 아파트 청약 중에서는 이제 세대수가 뭐 단독 아파트 정도, 예. 그리고 원래 또 뭐 저희가 보통 28세대 이상 분양 승인을 내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다 인터넷 청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별 민간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에서 그 서류로 하는 계약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인터넷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전국 어느 지역에 사시든, 그러니까 뭐 안동 네. 사시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 청약도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PC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이 청약홈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만든 사이트 이름이 청약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 이제 기종이 이제 많이 쓰는 구글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청약홈을 치시면 예.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이제 애플 기종은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인터넷 그 접속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기 한번 사이트 들어가 봤거든요. 휴대전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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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홈 쳐서 이제 네. 들어가 봤는데, 네.
중간에 뭐 몇 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뭐 공인인증서 또 있어야 예. 또 되더라고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또 돼서 거기서 이제 딱 막혔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이게 딱 막히는데 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하기가 좀 힘들겠어요. 이걸로 예. 하기가. 그래서 그렇죠. 이제 모델하우스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렇네요.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방식 예.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청약 당일날 예. 모델하우스에 가셔서 그 PC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저희도 핸드폰을 써보면 불편하고 그나마 컴퓨터가 편하긴 한데 네. 말씀하셨던 공인인증서는 요즘 폰뱅킹을 하시는 분, 스마트폰 뱅킹을 예. 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예. 근데 이제 그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내가 인감증명서를 해서 제3자가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한 거 맞는지 보려면 보통 저희가 인감도장이 날인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예, 인터넷상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접속을 해왔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일반 공인인증서도 아닌 범용 공인인증서라고 해서 이제 돈을 좀 1,000원, 2,000원이든 수수료 내고 사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나마 국민은행에 내가 통장을 갖고 있으면 국민은행 사이트에 가서 하고 예. 아니면 또 내가 이제 일반 데서 국토부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만들어 놓은 아파트 뒤에 가서 하고 이렇게 사이트가 막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예. 더 복잡하셨던 거를 한국감정원 사이트 하나에서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또 좋은 점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전에 왜 이거 청약할 때는 점수 계산을 잘못해서 부적격되는 경우도 있고 접속 실수로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서요? 매년 거의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실수로 이거 청약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2만 명이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내 통장에 이게 몇 년도에 이걸 만들었지 이런 거 기억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청약을 하기 위해서 은행 찾아가가지고 내가 언제 통장 가입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토부 사이트 관련돼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집을 팔았던 것이 언제부터 무주택 기간이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알아보셨어야 됐고.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다 뛰어다니시면서 발품을 팔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감정원 청약 홈에 들어가시면 청약 자격 확인이라는 게 화면에 딱 떠 있습니다. 예,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주택 소유 확인이라든가 내가 어떤 1순위가 2순위가 될 수 있는지 해당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청약 가점이라고 해서 무주택 기간, 통장 보유 기간, 자녀분들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그거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게 사전이 됩니다. 그리고 모의 시뮬레이션처럼 청약 자격 사전 관리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청약 가상 체험이라는 것도 맨 하단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들어가셔서 인증서 일단 까시고 한번 둘러가서 체험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서울에 직접 가서 또 길게 줄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게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안 해봐서 궁금했던 게 무슨 점수가 있잖아요. 청약 점수 계산하는 거 강남의 어떤 지역은 이 청약 점수가 70점은 넘어야 된다는 등 80점이 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청약 점수 산정하는 거 이거 좀 한번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가장 점수를 많이 부여하는 구간이 부양가족, 그러니까 다자녀 주택이라든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서 우리는 부부 말고도 6명, 7명이 산다 이런 경우가 먼저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양가족이 있잖아요. 혹시 주민등록에 같이 돼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당연히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에 같이 돼 있는 부양가족만 집가 가족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이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부양가족 수가 점수가 가장 높은 35점이 되고요. 35점, 만점이.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이 32점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이 부양가족 수 만점이 35점이라는 건 부양가족이 이제 6명 이상 돼야 35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난 5명이다. 그럼 또 여기서 또 점수가 또 깎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 셋, 넷 정도 있었을 때가 점수가 가장 높고 부모를 이제 둘 모시고 있으면은 예. 만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은 이제 1년 지날 때마다 한 2점씩 계속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15년 정도 되면 32점이 됩니다. 15년 이상 무주택이면 그게 예. 또 만점이에요? 이게 그렇죠. 만점이어서 32점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무주택 기간이 이제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 예. 큰 점수는 아닌데 여기 이제 만점이 17점이고. 아.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총 만점 점수가 한 84점 정도 됩니다. 아, 만점이 84점이에요? 예, 예. 100점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되, 대부분 이제 그 저축가입, 청약가입 저축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을 통상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해서 그 로또 청약이 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예. 15년 이상 무주택에, 예. 자녀는 셋 이상 가지고 그 같이 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청약 저축 기간도 무주택 기간의 동일한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 1순위가 되는 경우고, 아, 15년. 예. 그리고 이제 지방 가면은 요 1순위가 좀 더 완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집을 팔고 1년 지나고 나서 청약 자격이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왜 이른바 그 방금 말씀하신 로또 청약 있잖아요. 뭐 네네. 이것만 뭐 분양 받으면 뭐 당장 몇 억씩 뭐 남는다는 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강남에 제일 인기 있는 이런 데는 몇 점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예. 65점 이상 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당첨들이 되셨습니다. 아, 65점. 아, 그렇게 높진 않네요, 생각보다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청약 기준으로 해서 가점을 계산해 보니 네. 한참 그 로또 청약 얘기가 나왔을 때는 84점 만점들도 많았습니다. 아, 그런 분들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 청약 실수가 이제 그 부적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그 같이 살고 있는 기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신고를 안 하셨다가 청약하기 위해서 옮겨놨다면은 제3자가 봤었을 때는 같이 살았다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증빙은 서류상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실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이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주택이 있으면서도 같이 살다 보면은 또 그게 무주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헷갈리는 게 이 청약 작용에 대해서는 그 청약 사이트별로 요건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전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현 캐스터 한 1분 정도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따뜻한 수증기를 머금은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 영향으로 이렇게 오늘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 웃돌면서 심한 추위는 없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진 뒤 내일은 비가 오는 곳도 있고 또 오지 않는 곳도 있고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이제 추위가 좀 풀린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주 내내 포근하다가 주말 금요일에 또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 뒤에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데요. 기온 변화가 워낙에 커서 감기 걸리기 쉽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염 물질은 다 내려갔고요. 공기질은 좋습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높은 7도, 체감온도 7도, 습도는 94%입니다. 날씨였습니다.